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요. 바로 칼 레비틀의 저서 역사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있죠. 네, 그렇죠. 역사에는 궁극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요. 맞아요. 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사건들 속에서 어떤, 뭐랄까, 질서나 목적, 그런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질문을 좀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 철학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레비트도 지적했듯이 그냥 흩어져 있는 사건들을 하나로 묶어서 어떤 궁극적인 그림, 의미를 찾아보려는 시도인 거죠. 특히 좀 힘들 때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뭐 전쟁이라던가 아니면 큰 재난 같은 그런 고통이나 이해할 수 없는 악을 경험할 때 그 동기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건 그 자체만 봐서는 답이 안 나오니까요. 그렇죠. 기독교의 십자가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그게 대표적이죠. 가장 큰 고통과 패배의 상징이었는데 오히려 그게 세상을 바꾸는 어떤 역설적인 힘이 된 거잖아요.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의미를 더 찾게 된다는 거. 그럼 역사를 해석하는 큰 틀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고대 그리스부터 한번 볼까요? 네, 그 고대 그리스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자연의 질서, 그 로고스라고 하죠. 거기서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자연의 질서요? 네,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돌고 돌고 모든 게 이렇게 생성했다가 소멸하고 또 영원히 반복된다고 본 거예요. 이 순환적인 관점이 그들의 역사인식의 바탕이었던 거죠. 아, 순환. 모든 것이 돌고 돈다. 그렇죠. 그래서 헤로도토스 같은 역사가도 보면 역사를 어떤 우주적인 법칙, 그 균형이 깨졌다가 네메시스라는 응보의 여신을 통해 다시 회복되는 과정,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패턴으로 묘사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개별 사건 하나하나나 인간의 노력 같은 건 궁극적으로 보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점이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는 좀 더 보편적인 걸 다루는 철학이나 문학에 비해서 개별 사건을 다루는 역사를 덜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 사람들한테 역사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어쩌면 좀 모순적인 개념이었을 수 있어요. 궁극적인 의미보다는 그냥 반복되는 패턴, 거기에 더 주목했던 거죠. 와, 정말 지금 우리 생각과는 많이 다른 관점이네요. 근데 이제 유대 기독교 전통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렸다고요? 네, 완전히 다르죠. 바로 종말론적 역사관인데요. 여기서 종말론적이라는 게 꼭 세상의 끝, 파멸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역사가 어떤 명확한 끝, 즉 최종 목표, 텔로스를 향해 나아간다고 보는 관점을 말해요. 아, 목표 지점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가 그냥 사건들이 쭉 나열된 게 아니라 구원사, 살메이션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신의 계획 안에서 시작, 그러니까 창조부터 시작해서 어떤 끝, 최후 심판과 구원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진행되는 하나의 드라마처럼 보는 거죠. 목표가 정해져 있다면 미래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과거를 보면 예측이 되는 건가요? 그게 또 중요한 차이점인데요. 미래는 과거가 그냥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신의 어떤 약속이나 예언 같은 걸 통해서 제시되는 거죠. 아, 예언? 네, 그래서 역사의 무게중심이 과거보다는 그 미래의 성취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그 최종 목표, 텔러스가 바로 역사의 의미, 피니스를 맞는다는 거죠. 모든 사건은 그 최종 목표와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서양의 그 진보라는 사상도 사실 이런 직선적인 시간관이랑 아주 깊은 관련이 있고요. 와, 정말 다르네요. 순환이냐 아니면 목표를 향한 전진이냐? 그럼 현대의 우리는 이 두 가지 거대한 유산 속에서 어디쯤 있는 걸까요? 그게 참 복잡한 문제죠. 현대인들은 사실 이 두 가지 관점 모두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봐야 할 거예요. 근데 레비트가 정말 날카롭게 지적하는 게 뭐냐면요. 네. 많은 근현대 사상가들이 스스로는 이제 종교랑은 상관없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 유대 기독교적인 종말론적 틀 있잖아요. 그걸 세속화된 형태로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속화된 형태로요?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로 마르크스를 들 수 있죠. 마르크스요? 공산주의 이론이랑 종말론이 어떻게 연결되죠? 마르크스는 역사를 계급투쟁의 과정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부르주아랑 프롤레타리아가 필연적으로 투쟁하고 결국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역사의 종말, 그러니까 이상사회가 올 거라고 예견했죠. 네, 그쵸. 계급 없는 사회.
레비트가 보기에는 이게 구조적으로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마치 그 프롤레타리아라는 선택받은 자들을 통해서 세속적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종교적인 메시아주의랑 닮았다는 거죠. 와, 그리고 착취 같은 개념도 그냥 경제 분석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강한 윤리적인 어떤 심판적인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우리가 되게 과학적이라고 생각했던 분석 안에도 그런 과거의 종교적인 사고방식의 그림자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근데 이런 거대한 역사 해석에 반대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부르크하르트. 네, 맞아요. 야코프 부르크하르트. 이 사람은 헤겔 같은 그런 거대한 진보 사관이나 체계적인 역사 철학 자체를 좀 비판적으로 봤어요. 이 사람한테도 역사 철학이란 말은 여전히 좀 모순적인 거였죠. 그럼 부르크하르트는 뭘 중요하게 봤나요? 브루크하르트는 역사의 유일하게 영속적인 중심은 그냥 시대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인간 그 자체라고 봤어요. 투쟁하고 행동하고 또 고통받는 그런 인간이요. 아, 인간 그 자체? 네. 그래서 거창한 어떤 궁극적인 의미나 목표를 찾기보다는 연속성이라는 개념을 강조했어요. 과거를 계속 새롭게 해석하고 전통을 이어가면서 변화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그 인간 경험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본 거죠. 거대한 흐름보다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인간의 삶, 그 경험의 지속성,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군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브루크하르트는 근대 사회가 막 추구하는 가치들 있잖아요. 뭐 권력욕이라던가 소유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사실 고통을 감내하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덕목과는 근본적으로 좀 화해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도 했고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역사를 보는 큰 두 가지 관점, 영원히 반복되는 순환으로 보는 고대 그리스적인 시각이 있었고, 또 어떤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보는 유대 기독교적인 시각이었고요. 네, 그리고 브루크하르트처럼 그런 거대한 의미 부여 대신에 그냥 끊임없이 투쟁하고 변화하는 인간 경험의 연속성 그 자체 주목하는 관점도 있었죠. 여기서 이제 르비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 참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스스로를 굉장히 합리적이고 세속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혹시 우리가 지금 벌어지는 정치 현상이나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또 미래를 전망하는 그 방식 아주 깊숙한 곳에요. 나도 모르게 과거의 어떤 종교적인 틀, 특히 어떤 궁극적인 해결이라던가 종말 같은 걸 기대하는 그런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는 않을까. 와, 생각지도 못한 연결고리인데요. 네, 한 번쯤 스스로의 생각의 뿌리를 이렇게 되짚어 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깊이 있는 탐구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